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집값이 정말 2, 3년 내 떨어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집값 강세론이 우세합니다. 주택정책 수장들의 집값 하락 전망, 이번에도 희망으로 끝날지 주목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집값 강세론의 배경,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문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과연 집값이 언제 잡힐까 궁금했는데 지금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나섰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노영욱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테이퍼링에 따른 향후의 집값이라든가 자산 가격의 이제 하락 가능성을 얘기한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만약에 노영욱 장관이나 아니면은 또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하락의 원인을 예를 들어서 정책의 어떤 약발이 받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정책의 효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를 얘기했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믿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시중에서는 역시 미 연준위의 어떤 기준금리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어떤 근거라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 당국의 정책 때문에 집값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정부가 너무 또 양치기 소년처럼 이미 인식이 돼버려서 그렇게 신뢰감이 있거나 믿음이 가는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가 전망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양치기 소년이 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김규정 소장님 어떠십니까? 노영욱 장관이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2, 3년 뒤 집값 하락을 대비해서 영끌을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2, 3년 뒤에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좀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근데 일정 부분은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가 어쨌든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계획한 공급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우려가 있으니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시그널과 함께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나 그에 대응한 수요자들의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다들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수요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고 공급도 서서히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만큼 조정 구간이나 상승세가 둔화되는 구간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다들 이견은 없을 텐데, 다만 이제 정부가 주고 있는 최근에 이제 경제 수장들의 하락 이제 경고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단은 약간 주택 공급을 할 테니 기다려라라는 대기 신호, 혹은 이제 금융당국에 주는 유동성 관리 신호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 폭이나 이런 강도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요자군이 좀 더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또 이제 과거에 조정기의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본 주택 수요자들이 조정이 오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자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의지를 가진 이제 수요 시장의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상승을 계속 좀 단기간은 기대하게 하는 요소들도 많고 전세 불안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의 판단이 이제 수장들의 경고와는 조금 여전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장들은 집값 하락을 계속 경고하는데 시장은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이제 외면하는 그런 건데
어제 노영욱 장관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3기 신도시 물량과 이 분양가를 굉장히 낮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 청약을 좀 하고 영끌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3기 신도시는 분양가만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60에서 80% 정도 만약에 평균을 잡는다 하더라도 70% 선이잖아요. 그러면 인근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정도 한다고 하면 70%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채 5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기 신도시에 청약을 해서 조건이 되어서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라면 당연히 인근의 시세보다도 적어도 한 2, 3억 이상은 싸게 사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평형대가 좀 커지거나 또 뭐 인근의 어떤 시세 같은 것들이 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 6억 정도가 싸게 공급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뭐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사실이고 다만 그거 상기 신도시를 아마 청약을 할 때 이번에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LH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상기 신도시 드디어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시그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내보내고 있던데 상기 신도시가 이번에 3만 가구 정도 올해 안에 올해요? 상기 신도시 32만 8천 가구 중에 시흥광명지구를 제외하고서 그 정도일 텐데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저렴하고 싸고 편리하고 뭐 괜찮은 지역에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상기 신도시에 아마 청약을 해서 당첨될 만한 어떤 분들의 수라든가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볼멘 소리라든가 또 역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걸로 네.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정부는 시장에 이렇게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 영끌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신호 아닐까 그런 거죠 지금. 맞습니다. 공공 분양도 앞으로 이제 민간 협업을 통한 계속적인 주택 공급을 해 나갈 테니 예. 무리한 대출을 통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요. 예.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만 가구, 22년에도 한 3만 가구 정도, 현재 6만 2천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 예정 물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서 예. 수도권에서 이 정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공급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이제 저렴해서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들도 맞으신데 또 한편에서는 이 가격 자체도 주변 시세의 60 내지 80%인 것이 현재 가격보다 매력적이긴 하지만 주변 가격 자체가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60% 내지 80% 해도 네, 높다 지금 이거죠? 가격을 보시면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는 성남이나 위례 같은 곳들 예. 5억 후반대부터 7억 정도로 지금 추정 분양가가 공개가 됐는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전후인 그런 작은 주택들인데 예. 최대 7억 원 정도 수준까지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라고 해도 공공 분양보다는 이제 워낙 주택 가격이 지금 급등한 관계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전 청약 물량이 2년간 6만 가구나 되긴 하지만 또 당첨 가능성이 적은 분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나 혹은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전세 불안 요소로 자극이 되다 보니 단기간은 이 공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입주하는 기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주택 이제 공급 기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저울질을 하시는 분들 수요를 완전히 진정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도 이런 질문을 하던데 저희 시청자가 하나 보내준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60%에서 80%로 분양을 하면 왜 가격이 안정되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혜택을 줘야 하나요? 몇 명만. 아까 말씀하신 몇 명이라는 건 이제 올해 3만 2천, 내년에 3만 명이 사전 청약.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가격이 안정 왜 될까? 이런 의문.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에 이제 당첨이 되면 본청약 때까지 내가 사전 청약에 예. 당첨된 그런 자격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본청약에 응해서 본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입주할 때까지는 다른 어떤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집을 추가로 매수를 한다든가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영끌에서 어떤 사는 수요들을 수요 분산을 시킬 수 있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살 수 있는 사려고 하는 수요자의 총 숫자를 좀 줄이는데 분명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청자께서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분양을 해봐도 네. 내가 실제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무슨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아마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약하다는 게 또 한 분의 댓글을 잠깐 소개한다면 그런 게 있어요. 3기 신도시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사전 청약하면 뭐하냐. 토지 보상도 안 되었다. 토지주가 반대하면 그때는 어쩔 거냐. 그러니까 이 제대로 진행될 거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여전히 있는 거죠.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구지정 확정을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실제 이제 수요자분들이 입주나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2, 3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한 13만 가구 정도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이제 발표 8월쯤에 한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 발표가 되어도 지적하신 이제 시청자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로 시일이 소요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표출하시는 것들은 뭐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든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최대한 이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일단 지구 지정까지 박차를 가하면 이후에 이제 다음 정부나 이런 이제 변화에서도 지구 지정된 곳들이 아예 공급 철회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나갈 거다라는 답변을 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 이사 대책을 통해서 도심이나 택지지구 확정된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이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계속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청약제도의 까다로움이라든가 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내 집 마련이라던가 투자는 계속 고려를 하겠다라는 투자 심리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투자 심리를 갖는 게 이게 정부의 집값 안정 발언, 홍남기 부총리, 더 멀리는 이제 김현미 전 장관, 가깝게는 노영욱 국토교통 장관들의 그런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데, 결국 시장에서 이번 상반기도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값이 뭐 최고로 올랐잖아요. 13% 가까이. 그러니까 시장은 거꾸로 움직이니까 정부의 발언을 믿지 않은 이 시장의 역동, 동인, 원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을 믿지 않는다. 뭐 그동안 뭐 20몇 번, 그러니까 뭐 그것이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25번, 6번 정도의 정책이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그 보통 일반적인 그 태도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스탠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시장을 전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을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토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뭐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중간에 또 그 짧게 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노 장관님까지 포함을 해서 세 차례 정도인데, 세 차례의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기조는. 그리고 정부가 모든 공급도 하고, 정부가 뭐 가격 통제도 하고, 규제도 하고, 조세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을 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평이라든가 자아자찬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일종의 재화의 하나에 불과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재화라는 어떤 가격은 결국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한 채로 정부가 모든 걸 통제도 가능한데 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오히려 매수자라든가 아니면 매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논조로만 계속
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고 네.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의 매수자를 비난했지만 정작 정부 관계자, 뭐 청와대 비서관, 최근 그만두신 김기표 전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상 뭐 시장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오히려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지 않았나 하는 불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았을까. 뭐 분명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걸로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 이제 정책의 효과가 계속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뭐 LH 사태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이런 국민들을 비난하면서 나타났던 네. 투기적인 거래나 이제 비리 행태 같은 것들이 정책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국내 집값 상승을 뭐 지금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물론 네.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저금리나 유동성 탓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신뢰도 문제라든가 공급 정책의 실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정책적인 미스 부분이 글로벌 전반적인 이런 환경에 더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을 이제 수요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평가가 계속 있는 가운데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하락 근거의 요소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들이 볼 때는 네. 이렇게 실제로 가격 급락이나 하락을 가져올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금리 변동성 예상들은 다 하시지만 뭐 강도나 속도가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시간차가 있는 만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오히려 이제 뭐 전세 불안이라든가 대선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개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은 더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뭐 일반인 분들 상담들을 해봐도 2, 3년에 공급도 늘고 금리도 오르면 좀 조정이 올 걸로 걱정은 되지만 현재의 전세 불안이라던가 이제 자산 투자의 이제 트렌드 변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기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 안정이 될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설령 조정이 오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산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심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지금 뭐 2030 세대까지 자산 투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투자 시장의 규모 확대라든가 네. 트렌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폭락이 예측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실물 자산 투자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진 것도 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 교수님, 뭐 이 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보면 2030 세대 매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정도의 나이대,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후반까지 약 한 10년 정도의 어떤 나이 터울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만나 보면 대부분 얘기가 굳이 이제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많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사고 또 이제 그보다 본인들 세대보다 한 세대가 그러니까 약간 뭐 40, 50대 정도 이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을 사는데 본인들만 만약에 집을 사지 않아서는 어쨌든 뭐 집값이 상승하는 폭만큼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뭔가 스톱을 해서 뭔가 홀딩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계속 시장에 이제 팽배해 있다 보니까 빨리라도 사야겠다. 그리고 또 계속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부로 해서 점점점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계속 옆으로 풍선 효과가 있게 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더 외곽으로 밀려나겠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뭐 어쨌든 연끌을 하던 부모 찬스를 쓰든 해서 매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얘기 하냐면 일단은 이게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단 집을 사놓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은 편하더라.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좀 따라가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어떤 허들 같은 것들은 한번 넘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게 있을 정도라면 집값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또 좌절감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많이 팽배해 있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안 사고 있었더니 정부 말을 믿고 안 사고 있었더니 안 산 사람만 벼락 거지가 됐다. 뭐 그런 이 불만과 네.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지금 그 김 소장님은 전세값 얘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노영욱 장관은 전세난이 좀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강남 사고 이사 수요가 조금 있고 네, 뭐 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임대차 3법과 연계된 좀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셔요? 네, 일단 뭐 기자 간담회에서는 강남권의 정비 사업 이주 수요에 따른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연말께 정도면 해소가 될 걸로 본다. 그리고 네. 이제 임대차 3법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안정성 비율도 높아졌다. 뭐 이런 평가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다. 우려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강남권 이주 수요의 실제 객관적인 규모 자체가 뭐 예년의 평균치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올해 내년에 거의 사상 뭐 최근래 한 10년에 사상 최저치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차 3법의 영향력도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도심의 아파트 중심으로는 신규 전세 물건의 회전이나 출하가 굉장히 좀 빈도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신규 전세 계약과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이제 연장 전세의 가격 격차나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 해결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한꺼번에 겹치면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이 생겼다라는 분석들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어쨌든 한 축을 담당해왔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들에 관련된 제도도 계속 축소 내지는 이제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 이러한 제도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사실 임대 시장의 관리나 대응이 좀 예측이 가능하고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걱정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 규제라던가 뭐 세금 문제 때문에도 과거에 비해서 전월세를 내놓지 않고 실거주를 하거나 혹은 비워놓더라도 이제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이런 물건들 늘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더 이제 남아 있다 보니 사실 저희도 이러한 변화가 어느 시점쯤에 좀 변동성을 줄이고 정리가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불안한데 정부는 여튼 연말 깨면 해소될 거라고 하는 조금은 아니한 전망을 내놓으니까 뭐 전세라는 게 딱 대책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전세라는 게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뭐 정부의 어떤 희망 섞인 전망을 아마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뭐 강남권의 어떤 재건축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난이 일시적인 어떤 국지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본질을 좀 꿰뚫지 못하는 좀 그러니까 현실감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그 한국 부동산원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 뭐 계속 뭐 50개월 연속, 60개월 연속 계속 전세가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그게 팩트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다라는 이건 말 그대로 아전인수 같은 그런 본인들에게 뭔가 희망 섞인 어떤 유리한 것들만 계속 바라보는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그동안에 쭉 깔려 있었던 저금리 기조라든가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어떤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실제 사용 수요니까 이런 것들을 충족하려면은 꾸준히 공급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랬던 현상들도 없고 또 하나 이게 당분간 전세 시장이 이것이 좀 안정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전세가 안정이라는 것이 2, 3년 안에 올 거다라고 그렇게 오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2, 3년 안에 입주하는 물량들 사전 청약하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사전 청약한다 하더라도 본 청약까지 1년 걸리고요.
본청약할 때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럼 착공을 하고 3년 정도 걸리면 적어도 어떻게 보면 한 4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는 이번에 얘기했던 3만 가구나 3만 2천 가구조차도 4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정부 말만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주 물량 실제 시청자들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가 좋아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댓글이 와 있고요.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기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참. 최근에 왜 LTV를 조금 무주택자에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완화를 하다 보니까 좀 무주택 집을 사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오히려 가격이 더 튀고 매물이 준다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긴다면서요? 그게? 네. 지금 7월부터 완화된 무주택자나 실수요 대상의 LTV 이제 정책이 쓰여지기 전에는 또 6억 원 이하의 가격 요건에 맞춰서 그 금액대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중저가 주택들의 가격에 이제 키 맞추기, 따라 맞추기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무주택자나 실수요 대상으로 LTV를 이제 10%포인트씩 추가로 좀 완화해주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가격을 9억 원까지 조금 완화를 하면서 또 그 9억 원 이하에 있던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인식되는 아파트들, 소형 주택들의 가격이 좀 따라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 이제 최대한 그래도 뭐 대출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완전히 좀 제어되지 않으면 뭐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주택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르는 이런 뭐 풍선 효과나 확산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진정시키고 대기시키려면 전월세 시장이 또 버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현재 주요 도심의 아파트 중심 특히 아파트 중심의 전월세 물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 좀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시장에서는 통계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또 가져온 전세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변화들을 조금 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준을 조금 낮추던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임대차 3법도 그렇고 또 그리고 청약제도 같은 것들의 변화 같은 것도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에 관련된 조건이나 이제 세금 규제 같은 것들도 오히려 이제 전세 수요의 적체나 이런 것들을 또 부추기고 있고 임대 공급은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적용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의사나 답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전혀 정부는 그런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그런데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각각의 제도 이제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 합당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다만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 보니 복합적으로 저희가 예측 불가능하고 관리 이제 대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기나 정도, 순서에 대한 조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시청자도 임대차 3법 폐기해야 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은행들이 왜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부담을 더 소비자들이 안겨주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꽤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과 이런 데 영끌한 사람들한테 큰 부담 안 될까요? 일단 원론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는 틀림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아마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부총리께서도 아마 그런 코드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자산가 그러니까 분명히 시중금리라든가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것들은 자산시장의 어떤 역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경제 원론에도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거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는. 금리 인상에도. 예. 네.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금리 인상 폭보다 예를 들어서 다시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서 경제 회복이 되고 소득이 늘거나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성장률의 그 속도가 성장 속도가 금리 인상 폭보다 높아지면 예전에 왜 우리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도 집값 올랐던 시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들도 한번 고려해 봄직한 그런 어떤 참고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 움직임이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고 영끌한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어달라는 그런 얘기군요. 네, 시간 관계상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경영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